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밸리사에서 특허법 강의를 하고 있는 박지환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밸리사에서 상표법을 강의하고 있는 최지환 밸리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61기 동차로 합격을 하신 기한 밸리사님 한 분 모시고 동차 합격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61기로 합격을 하신 남소현 밸리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61기로 합격한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남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밸리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동차 합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 좋은 경험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수험생분들이 먼저 궁금한 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밸리사님 동차로 합격을 하셨는데 1차 수험 기간, 그리고 2차 수험 기간 어떠셨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023년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1차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2차 준비를 하였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동차로 합격을 하셨어요. 2차 시험을 진입을 하시면서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여러 가지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밸리사님 선택 과목은 어떤 거 하셨는지, 그리고 또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대략적으로 어떠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선택 과목은 디자인보호법을 선택을 했고요. 2차 때는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다른 동차분들이나 아니면 수험생분들이 하시는 대로 기본, 사례, 심화, 그 다음에 기출 사례 강의를 듣고 기본서랑 GS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허하고 상표도 기본 강의, 판례 강의를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S를 수강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기본서하고 GS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디자인보호법의 경우에도 사례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2차 GS를 들어가면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차의 경우에는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실제 특허하고 상표의 경우는 사례제까지 볼 시간이 나지 않아서 주로 기본서하고 GS를 보면서 많이 보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동차 시즌에는 여유롭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좀 효율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동차생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특허 상표의 경우에도 기본 강의를 수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을 하시는지 이제 말씀 좀 여쭤도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특허 상표 기본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하고 2차의 그 시험에서 특허 상표가 집중하는 부분이 조금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1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특허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조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면은 2차에서는 이 특허법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1차 공부와 결이 달라서 그 2차적인 마인드를 새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저는 2차 기본 강의를 수강을 했었고 추천을 드리고 저도 이제 두 번의 기본 강의를 듣고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밸리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밸리사님 전공이 아까 어떤 거라고 하셨죠? 저는 조선해양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배 만드는 전공이에요. 네, 밸리사님 그 디자인보호법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공이랑 관련성이 없어요. 전혀 그쵸? 없죠. 네. 네,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 중이신 수험생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2차까지 염두에 두시고 또 공부를 먼저 하셨던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2차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험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1차에도 공부를 했었던 디자인보호법을 선택 과목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도 이제 1차 기본 강의를 들었지만은 2차 사례 강의를 먼저 1차 기간에 수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변리사라고 하면은 산업재산권법을 다루는 분야인데 산업재산권에는 필수 과목인 특허 상표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인 디자인보호법까지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취직을 했을 때 어떤 업무가 주어지든 어느 법이든 익숙해지기 위해서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한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보호법은 이제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고 지금 패스페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얼마나 해야 되고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느냐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혹시 그건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고 그런 게 있으실까요? 3월부터 디자인보호법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거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GS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동차분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GS 답안 작성 관련된 부분이요. 우리 최지환 변리자도 동차로 합격을 하셨었는데 그렇죠. 네. 답안 작성 관련해서 노하우 구할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도 동차 때 이제 많이 느꼈던 건데 처음 GS 그 답안지를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변리사님의 그 극복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1차 때부터 2차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차 기간에 이제 두 변리사님 판례 강의를 들었는데 우선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 판례 강의에서 판례형 문제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그 폼을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나중에 2차 때는 이런 순서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지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었고, 그리고 상표의 경우에는 판례 강의 때 모든 판례를 훑어주시면서 판례집의 구성이 판례 요지와 밑에 사안포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판례형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뭐 1번 판례는 이거 쓰고 2번 판례는 이거 쓰고 3번의 사안포섭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1차 때 생각을 많이 했어서 이제 3월에는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답안 작성을 했었고, 그래서 판례형 문제에서는 3월임에도 불구하고 동차들 중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책은 3월부터는 보지 않고 작성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GS 처음 들어가면 아무래도 암기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쓸 게 없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그 암기는 처음에 어렵진 않으셨나요? 암기는 제가 들었던 GS의 경우에는 미리 그 어떤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논점을 미리 알려주는. 네, 논점을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시험 전날에 정말 급하게 외워서 실제로 내가 책을 보고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암기를 하고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때 암기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책을 보고 쓰는 게 저는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분들께서는 뭐 동차들은 5월까지 책을 보고 써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저는 이제 3월부터 이제 암기를 하고 내가 못 외운 부분이라도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서 내는 연습을 해야지 그게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때 답안지에 쓸 내용이 많기 위해서 GS 보기 전에 그 해당 논점에 있는 판례들이나 사안포섭 부분은 암기를 다 해갔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강조드리는 게 논점 제공 이렇게 해드리면 그거 이제 그냥 참고하고 오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암기해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뭐 당연히 하루 전에 하신 것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너무 스마트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은 힘들더라도 변리사님처럼 사실 부딪히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근데 그게 사실 멘탈적으로 좀 쉬운 일은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게 제가 답안지를 쓰면서 주변에 책을 보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4월이 돼서도 계속 책을 보고 쓰시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빈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그 좌절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느껴야지만 내가 암기를 해야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암기를 해보고 안 되면은 최대한 말을 만들어서 써보고 안 되면은 아 내가 진짜 암기를 해야겠구나. 물론 민소에 이제 들이받쳐지면서 피곤할 텐데도 그래도 최소한으로 특상 암기는 3, 4월에 해놓고 5, 6월에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GS 현장에서 느낀 어떤 좌절감을 동력 원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활용을 해서 암기를 하신 거네요. 네. 수험생분들은 최지환 변리사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 동차 수험생활에 돌이켜보자면 언제부터 답안지 작성하고 언제까지 책을 보고 쓰셨었나요? 저는 처음 기초 GS 할 때부터 답안 쓸 때 책 안 보고 썼었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일한 마인드로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처음부터 보고 쓰면 계속 그게 습관이 들 것 같아서 처음부터 어떻게든 안 보고 쓰려고 관련된 논점을 미리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최대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그 의의 취지 같은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건 아예 처음에 딱 암기를 해놓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책을 뗀다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또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동차 합격이라는 결과가 좀 수반되지 않나. 네, 근데 뭐 이게 또 저희 뭐 일부의 케이스고 이전에 또 동차 합격 케이스들 보면은 또 책 보고 쓰시다가 나중에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본인한테 더 잘 맞는 걸 좀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평일에도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셨나요, 변리사님은? 이제 다른 공부를 할 시간도 나고 그래서 평일에 답안 작성 연습은 했지만
풀답안이 아니라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목차를 현출해내는 연습만 주로 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주인공은 아니니까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 달, 그다음에 6월 달에 이제 주중에 이제 4일 정도는 하루에 1시간씩 두 문제 답안 쓰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제 숙이 어딘가에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변리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말 공감되는 게 이 풀답안을 쓴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연습으로서 큰 의미는 있습니다만 동차 수험 시절에는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많은 유형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약식으로나마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것이 비약적인 실력 향상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동차는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이라는 게 가장 압박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목차 정도만 연습을 하고 이제 풀답안은 GS에서 최대한 열심히 아주 충실하게. 아주 충실하게 2시간을 꽉 맞춰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동차들한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전반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노하우들 여쭤보고 있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차 합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변리사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점이 1차 준비하실 때 아까 간략히 말씀 주셨지만 2차 공부를 미리 조금 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 수험생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산재법은 1차와 2차가 과목이 공통되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좋은 노하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동차를 목표로 하고 1차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 돈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2차 때 최대한 시간을 아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차 때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기본 사례, 심화 강의까지 수강을 했었고 특허 상표의 경우에는 기본 강의하고 판례 강의 이렇게 수강을 했었고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사례 강의를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동차인데도 불구하고 3, 4월에 좀 시간이 그나마 다른 동차분들에 비해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민사소송법 기본 강의나 사례 강의를 안 들어도 되니까 그때 좀 그 민사소송법도 하지만 특허하고 상표하고 선택 과목에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변리사님이 1차를 준비하시면서 민사소송법 그 강의를 미리 들으셨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2차 때도 그러면 또 들으신 건가요? 2차 때는 1차 때 기본 사례, 심화 강의를 듣고 2차 때는 그 기출문제집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시 듣지는 않고.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1차 시험이 딱 끝났을 때 다시 그 민사소송법 기본서를 폈을 때 근데 사실 기억이 다 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걸 처음에 그럼 스스로 회독을 한 번 더 하시면서 감을 찾으신 건가요? 네, 스스로 회독을 하면서 기출 사례 강의를 듣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례집이나 기본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3, 4월 달에 민사소송법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들으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분들에게 약간 우려가 생기는 것은 변리사님이 너무 훌륭하게 잘 이겨내셨지만 이게 사실은 민사소송법에 너무 주력이 되다 보면은 1차와 2차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도 발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2차를 더해 나가는 것이지 1차가 무조건 안전하게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은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보시는 수험생분들도 저런 분도 계시구나 이렇게 참조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특허 상표 2차 판례 강의를 이제 미리 들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특히 특허 상표는 1차에도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 판례 강의를 들으셨던 게 혹시 1차 준비할 때도 도움이 약간 된 측면이 있었을까요? 네, 많이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은 1차에서 판례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제 판례집에 있던 문구를 그대로 따와서 만드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1차 그 문제집을 풀 때 어떤 판례를 보면은 판례 강의 때 들었던 사실관계하고 이 판례의 결론이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특히 조문형 문제보다는 판례형 문제에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가 사실 1차 모든 수험생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특허 상표가 2차까지 이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2차에 도움이 될까? 근데 저도 많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답변도 드립니다만은 무조건 뭐 2차에 꼭 도움이 돼야겠다 이러는 강박관념은 가지실 필요는 없겠지만 1차에서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2차에서 충분히 활용성은 크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짧은 시간에 동차를 준비를 하시면서 혹시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슬럼프는 제가 3월, 4월에 겪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동차분들은 다 민사소송법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를 들으면서 3, 4월 달에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 강의를 미리 들었으니까 기출 사례 하나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기출 사례를 들으면서 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러면서 좀 슬럼프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4월 막바지가 되니까는 당장 5월에 기초 GS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슬럼프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일단 버티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슬럼프를 극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공부하시면서 슬럼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멘탈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었어요. 왜냐면은 체력적으로 지치면 정신적으로 지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GS를 쓰고 월요일에는 폼으로 쉬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는 기정이나 삼시랑도 같이 보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도 되나? 라는 의문점이 들 때가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차피 7월에 가면은 다 똑같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이 맞고 그냥 버티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스스로를 이제 다독이면서 많이 그 멘탈을 관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는 말인 것 같아요. 버티자. 사실 버티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동차 기간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안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해는 해요. 저도 뒤로 갈수록 풀답안을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그냥 부딪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부딪히면은 언젠가는 다 쓰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20페이지로 바뀌었죠. 근데 16페이지라도 이제 쓰게 되어 있으니까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7월까지 버티신다라는 생각으로 그 정신을 잃지 말고 이제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키포인트로 이런 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이래서 합격할 수 있었다.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하실까요? 저는 기세로 합격할 수 있었다. 기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세는 이제 두 강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단어인 것 같아요. 특히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시험은 기세다. 근데 저는 그 기세를 이제 3, 4, 5, 6월 달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맞고 내가 잘하고 나는 합격할 거고 이런 기세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7월까지 버틸 수 있었고 시험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작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쫄지 마라.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엄청 자주 하는 말인데 네. 수험장은 전쟁터입니다. 거기서 기세 싸움으로 절대 쫄지 말고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또 이렇게 산 증인 계시니까 또 누군가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차 합격하실 수 있으셨군요. 예, 주제를 한번 또 바꿔서 강의 수강과 관련된 팁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변호사님이 가장 최근에 1차와 2차 합격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1차, 2차를 동일한 강사로 수강을 하셨을 때 갖는 장점은 무엇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1차와 2차로 이어지는 공부의 연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중간에 강사를 다른 분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혼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하고 2차를 동일한 강사로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혼란도 없어지고 혼란이 없어지면 그만큼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1, 2차 그 동시에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께서는 아무래도 1차 강의를 하실 때 좀 2차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계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연계성에서 장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저희 강사들이 얘기하기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같은 강사의 강의 스타일 아니면 논리 구조가 맞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2차에서 좀 혼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GS를 쓰면서 1차든 2차든 강사님의 논리 구조가 계속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저희 수업을 들으실 때
도움이 되었던 어떤 교재나 그런 걸 과목별로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특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2차 기본 강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 특히 판례 강의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판례 강의를 1차 때 들었는데 1차 때 판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60회 기출 문제를 펼쳐 보니까는 판례 강의 때 강조를 하셨던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선택을 했구나 하고 안심을 일단 했고 그 다음에 판례 강의 때 비슷한 유형의 판례들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늘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발명의 동일성에 대해서 판례 문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합격하면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협의의 동일성하고 광의의 동일성의 판례 문구가 좀 차이가 나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전에는 발명의 동일성에 왜 판례가 2개가 있지? 근데 문구가 좀 다르네. 무슨 차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신규성이나 뭐 확대된 선출원주의에서는 이런 의도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오고 선출원주의나 아니면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에는 뭐 중복 특허를 막기 위해서 이런 광의의 동일성 판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는 2차 강의가 기본 강의, 판례 강의, 그 다음에 이론 심화 강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수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에도 그런 기본적인 상표의 틀을 잡아주시고 판례 강의 때에는 판례집에 있는 1번 판례부터 마지막 판례까지 다 훑어주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판례집을 보지 않아도 혼자는 아니지만 1회독을 하는 기분? 그렇죠. 기분은 아니죠. 실제로 1회독이죠. 네. 그래서 1회독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판례 설명을 해주실 때 판례 요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사안포섭은 어떻게 되는지 그 판례 문구도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2차 상표 GS를 쓸 때 사안포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강의였었던 것 같고 이제 이론 심화 강의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들을 모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개념 공부의 마무리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레벨업 강의 말씀하시는 건데 네, 맞아요. 혹시 그거 언제 들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2차 기본하고 판례하고 레벨업 강의를 1차 기간 때 수강을 레벨업 했었습니다. 강의까지.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도움이 되었던 거는 이제 메가밸리사에서 하는 최종 정리 강의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나 중요한 판례를 많이 찝어주셨는데 사실 거기서도 정정이 나왔잖아요. 항상 강조. 네, 맞아요. 정정의 경우에는 판례 강의 때부터 계속 강조해 주셨던 거기 때문에 그 판례도 놓치지 않고 답안지에 작성을 할 수 있었고 잠깐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게 올해 시험에 거의 그대로 나온 거죠. 정정 강조하셨던 부분이. 그 정정 강조하셨던 판례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많은 강사님들의 수업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제 보통은 잘 보지 않는 판례 중에 하나라서 네. 뿌듯하네요. 칭찬해 주시니까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최종 정리 강의 때 최재환 변리사님께서도 이제 중요한 최신 판례들 이제 거기서도 번피트니스 판례도 나오고 이제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짱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제가 2024년도에 좀 독특하게 한번 해봤어요. 최종 정리 강의를. 네. 좀 되게 포인트별로 짚어가지고 제가 맞아요, 설명을 맞아요.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판례를 훑을 수 있었고 리폼 리폼 사건. 네, 리폼 판례도 이제 사실 이게 상표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라서 얘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래도 공부하는 게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때 정리를 해주셔서 리폼 판례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게 어떻게 이론 구성이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좀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유시훈 변리사님 디자인 최종 정리 강의도 들었는데 이제 유시훈 변리사님도 디자인 처음부터 끝까지를 훑어주시면서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판례 설명이 이렇게 이 판례를 볼 수도 있구나 라고 이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론적인 개념을 설명해 주신 것도 있어서 그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뿌듯하네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벨리사님이 노력하시고 실력을 만드셨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만 저희가 또 도움이 됐다라고 하니까 괜히 저희 한 번 더 뿌듯하고 너무 뿌듯합니다. 1년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거는 좀 궁금해요. 특허 상표의 2차 강의를 먼저 들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1차랑 2차랑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2차와 1차의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괴리를 메꾸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2차의 경우에는 주로 특허의 기본적인 개념과 실제 판례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중점을 둔다면 1차의 경우에는 너 이 판례 알고 있어? 너 이 조문 정확히 알고 있어? 이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2차 강의를 미리 들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내가 나중에 2차 공부를 어떻게 하고 1차 공부할 때 2차를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이걸 들었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이제 2차에서는 주로 집중하지 않았던 조문들, 뭐 예를 들면 재정이나 이런 거는 2차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1차에서는 지문으로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문을 혼자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상표법 2차 기본 강의랑 판례 강의를 모두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에서 쓰는 판례 보충 자료가 있고 판례집이 있을 텐데 2차 기간 동안에 어떤 걸 중심으로 판례 회독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1차 기간하고 2차 초반에는 판례 보충 자료를 보면서 이 판례가 어떤 사실관계를 가졌는지, 그 다음에 이 판례가 어떤 판결 요지를 가졌는지를 주로 암기하려고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판례를 보면 사실관계가 떠오르는 그 정도 이제 암기가 됐을 때에는 주로 판례집에 있는 사안포섭 부분을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집의 사안포섭을 봤던 부분이 실제 답안에서 사안포섭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1차 공부를 할 때나 2차 공부 초반에는 잘 몰랐는데 실제 판례의 사안포섭 부분을 보면은 보통 판례형 문제를 내셨을 때 주어지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판례에 녹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판결 요지에 쓴 문구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사안포섭 결론을 내세요. 그래서 이 사안포섭 부분을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상표 답안을 쓸 때도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전부 다 답안지로 옮기고 그 다음에 판례에서 쓴 문구로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제가 카피해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공부를 잘 하신 것 같네요. 네. 저도 듣다 보니까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벨리사님 말씀해 주신 게 현명하게 공부하셔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 앞으로 나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특히 상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판례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면은 상표의 유사 판단을 할 때에도 뭐 이러이러한 점이 비슷해서 이제 판례 문구가 이제 수요자 간 출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양 상표는 유사하다. 뭐 이런 판례 문구가 있잖아요. 근데 사안포섭도 이 문구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항상 상표 유사 판단 문제가 나올 때는 실제 제가 사안포섭을 할 때에도 마무리 멘트로 이 두 상표는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수요자 간 출처 오인 혼동 염려가 있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고 34조 1항 13호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 네, 맞아요. 부정한 목적도 뭐 상표 A에 신용에 편승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 이런 문구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이제 판례집을 보면서 아, 이런 문구가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이거를 최대한 답안지에 녹여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표 점수가 몇 점이셨죠? 저 상표 59점 나왔습니다. 59점을 맞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판례집을 보면서 판례들이 사안포섭하는 것의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공통되는 특징을 직접 사안포섭에 녹여낸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수험생분들도 이 실제 판례집에서 포섭이 되는 부분을 패턴화하고 그걸 기억해서 답안지에 녹여내는 거 이제 잘 연습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남소연 벨리사님 모시고 공부 방법, 또 동차 합격 관련된 비결, 그리고 강의 수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팁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특히 이 동차 수험 생활을 시작하시고 또는 보내시면서 많은 좌절이나 어려움 겪고 계시는 수험생분들 계신데 그분들에게 따뜻한 아니면 또 차갑고 냉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신 수험생분들은 아직 1차 공부 중이실 것 같은데요. 이제 모두 1차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2차 공부 물론 3월에 들어가시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7월까지 끝까지 버티신다는 마음으로 체력 비축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멘탈도 나는 맞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7월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61기 남소연 변리사님 모시고 뭐 공부 방법, 동차 합격 비결, 그리고 강의 수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팁, 그리고 마지막 수험생활과 관련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변리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뭐 여러 노하우들이나 이렇게 정보들 또 소중하게 저희가 들을 수 있었고, 또 마지막 조언 말씀해 주신 게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수험생분들에게 정보 전달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생생한 용기를 드리거나 또 어떤 위로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 동차 합격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로망이잖아요. 이게 빠른 기간 안에 합격을 이뤄내신 건데 특히 오늘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수험생분들께 많은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점에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리고 이걸 보신 수험생분들은 이제 해주신 말들 하나하나가 너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모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동차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남소연 변리사님 앞길에 꽃길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힘든 하루 열심히 보내신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소연 변리사님 모시고 진행을 했던 이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른 기회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